안녕하세요. 여기는 아시아경제 경제전문방송 AK라디오이고요. 저는 필수경제 코너를 진행하는 경제금융 에디터 김필수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얘기해볼까 합니다. 하나는 최근 재테크의 주요 수단으로 급부상한 ETF이고 하나는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는 물가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ETF에 대해 얘기해줄 이선혜 증권자본시장 모시겠습니다. 이 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ETF 시장이 최근 급속히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아시아경제가 순자산 규모가 150조 원을 넘었다고 처음 기사를 쓴 것 같은데 우선 ETF가 뭐고 왜 이렇게 투자자들의 뭉칫 돈이 몰리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국내 ETF 순자산 규모 추이가 지난 1월 124조 원대에서 6월 말 기준 153조 원대로 20% 넘게 성장했는데요. 네. ETF 순자산이 150조 원을 넘긴 것은 ETF가 국내에 첫 선을 보인 2002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해 6월 29일 기준으로 국내 ETF 순자산이 100조 원대를 처음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1년 남짓한 기간에만 50% 이상 가파르게 성장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군요. 네. 그럼 좀 간단한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ETF가 우선 뭐의 약자인가요? 네, ETF는 Exchange Traded Fund로 상장 지수 펀드로 불리운데요. 말 그대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네.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 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펀드와 주식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죠? 네, 우선 안전성과 황금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여러 주식의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가령 주식 종목 한 개에 투자했을 때 그 주식의 악재가 터지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데 네. ETF는 최소 10개 종목 이상의 분산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연 분산이 됩니다. 개별 주식을 고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가 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황금성도 뛰어난데요. ETF는 펀드와 유사하지만 거래 방법은 주식과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펀드에 비해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보통 펀드에는 보수라는 수수료가 붙는데요. 국내 ETF 운용 보수는 평균적으로 0.2%로 저렴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주식처럼 사고 팔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면 또 펀드는 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빨리 조기 매매하는 그런 단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여튼 요즘 되게 핫한데 최근 그럼 투자자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선택을 받는 ETF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 기준으로 순자산 증가 상위 ETF를 집계해보면 S&P 500과 같은 미국 증시 대표 지수나 기술주로 구성된 ETF가 다수를 차지했는데요. 가령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등이 있습니다. 네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영향 덕분에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 지수와 미국 기술주 등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네. 그리고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많이들 하는군요. 네.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시장 자체에 베팅하는 건 좋은 흐름 같은데 이거 말고도 ETF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국내에 네. 상장된 ETF 몇 개나 되나요? 현재 900여 개에 달하는데요. 네. 자산운용사들이 점유율 확보를 위해 신상품을 공격적으로 선보이다 보니 가짓수가 급증했습니다. 네네. 종목수가 많다는 뜻은 그만큼 선택을 받지 못하는 ETF도 많다는 뜻인데요. 이에 우후죽순식으로 출시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저도 좀 골라보면 너무 많아서 종류가 너무 많아서 좀 선택을 못 하겠던데 네. 선택지가 너무 많다는 건 선택지가 없다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네. 예. 예, 우선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 AI나 반도체 관련 테마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50여 개에 달하는 만큼 최선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한 가지 상품을 선택하려고 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예. 예,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투자자들이 상품을 선별하기 어려워서 ETF가 가진 장점이 희석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죠. 이에 특정 테마 유행에 맞춰 소비자 수요에 맞는 상품을 출시하는 것도 좋지만 양보다 질로 승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무엇보다 국내 시장 규모에 비해 종목 수가 과하게 많은 구조라 적리 수순을 받는 ETF도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자본시장법상 순자산 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ETF는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ETF가 만약 상장 폐지될 경우 투자자들은 원하지 않는 시점에 해당 ETF에 대한 투자를 강제로 중단해야 되고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때문에 흔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컬어지는 좀비 ETF는 선택하지 말아야 하고 혹여 잘못 선택했더라도 빠른 정리가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당연한 말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좀비 ETF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다수의 상품이 출시되면서 투자자의 혼동이 심화되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나서야 합니다. 우선 순자산 규모와 하루 평균 거래 금액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네. 자산이 적고 거래 금액이 적어 사실상 반치된 좀비 ETF는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담고 싶은 종목 등의 비중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네. 가령 엔비디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관련 ETF를 검색해서 엔비디아 비중이 높은 ETF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운용사 보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각 운용사별로 보수가 다르다 보니 이 점도 봐야 하는데요. 현재 운용사들이 보수 경쟁을 벌이면서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ETF를 운영사들이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떼어가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 3가지 정도네요. 네. 순자산 규모와 하루 평균 거래 금액, 그리고 자기가 담고 싶은 종목의 비중, 네. 그리고 운용사 보수, 이 3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운용사들이 그 운용사 보수 마지막 조건이었었죠. 이거를 시장 점유율 확보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던데, 그래서 출혈 경쟁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자산운용사들이 ETF 브랜드 변경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같은 맥락일까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네, ETF 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일환으로 보수 인하 등의 출혈 경쟁보다는 브랜드력으로 승부하자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에 브랜드 변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ETF 브랜드를 킨덱스에서 에이스로 바꾸고 올해 ETF 순자산이 1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업계 3위 KB자산운용과의 점유율 격차를 1%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이름을 바꾼 효과가 있네요. 네. 신한자산운용도 기존 스마트 브랜드를 솔로 교체한 뒤 파격적인 상품을 선보이면서 하나자산운용을 끌어내리고 업계 5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이에 KB자산운용도 ETF 브랜드를 KB스타에서 라이즈로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네네. 라이즈는 다가오는 내일 떠오르는 투자 이것을 뜻하는데요. KB스타는 KB금융지주 산하라는 신뢰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금융지주사가 주는 안정성보다 혁신이 더 중요하다는 내부 판단이 중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4, 5위 업체들의 도전에 3위를 견고히 지키려는 목적도 엿보입니다. 예. 정리하면 한투하고 신한이 먼저 치고 나왔고 KB가 뒤따르고 있는 형국인데 브랜드를 또 바꾸려고 하는 곳이 또 있습니까? 네, 하나자산운용과 키움자산운용 등도 ETF 브랜드 교체를 검토 중입니다. 네. 두 운용사 모두 ETF 시장 점유율이 1%에서 3%대에 물물고 있는데 브랜드명을 바꿔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선다는 전략을 세운 상황입니다. 네. 하나자산운용은 ETF 브랜드를 기존 R이랑에서 대신 플러스로 정하고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이고요. 키움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키움 히어로즈에서 착안한 히어로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 같은 움직임은 모두 국내 ETF 시장을 양분하는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와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이 빅2 삼성이랑 미래를 잡기 위해서 밑에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군요. 예. 요전에 개인 투자형 국채처럼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장이 하반기에 좀 눈여겨보는 ETF가 있습니까? 네, 시장에는 지수 추정형 ETF가 많았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는 다양한 테마나 커버드콜 ETF 등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고르는 재미가 있어서 유형이 많아진 걸 조금 선호하는데요. 네. 하반기에는 보고 있는 거는 세계 산업이 AI 테크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A 산업의 성장성에 베팅하는 ETF가 여전히 좋은 투자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AI와 함께 크는 반도체도 유망해 보이고요. 이로 인해 전력 인프라 투자 수요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겨냥한 상품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관련, 배당 관련 ETF도 꾸준히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최근에 저희 본지가 그 자산운용 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네. 추천받은 ETF 키워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밸류업이었습니다. 네. 오늘 2일 본지 하반기 투자 전략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깨알 같은 홍보 잘하셨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 반도체 이쪽이 유명한 거로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ETF가 펀드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타 거래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ETF 취지에 좀 벗어난 것 같고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워렌 버핏도 자기가 죽으면 부인에게 2가지만 투자하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S&P 500을 따르는 인덱스 펀드 이게 결국 ETF랑 같죠. 그리고 미국 국채 2가지라고 합니다. 이게 장기 투자용 상품이라는 얘기니까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조영주 세종본부장 연결해 물가 이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본부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조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물가 얘기 한번 해보죠. 올해 봄에 과일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다들 걱정이 네. 많으셨었는데 요즘은 좀 어떤가요? 가격이? 네, 올 봄에 정말 사과 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금사과, 금배 이렇게 불릴 정도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봄에 엄청나게 물가 관리를 하면서 잠깐 가격이 안정되는 듯 하다가 요즘 다시 일부 과일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 6월 27일 기준으로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제공하는 농수산물 가격 정보 사이트를 통해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네. 이날 기준 상품 기준 배소매 가격은 10개에 71,500원이더라고요. 여전히 비싸군요. 네. 네. 6월 초 중반에는 6만 원대 중반이었었는데 더 오른 것입니다. 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면 무려 150%나 올랐습니다. 네네. 사과는 사과 어떤가요? 소매 가격은 10개에 34,360원 정도인데 네. 6월 초중반에 33,000원대에서 조금 더 올랐습니다. 네네. 작년 6월 말과 비교하면 34% 정도 더 비싼 가격입니다. 네. 사과 가격이 잠깐 안정화됐던 지난 4월 초중순에는 24,000원 정도였는데 이것과 비교해도 다시 많이 오른 가격입니다. 예. 걱정이네요. 저도 물론 좋아하는데 국민들 모두가 좋아하는 과일이라서 국민 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사과배는. 네. 예.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놨는데 이렇게 가격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상기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네. 작년에 한파로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생산량이 30%가량 감소했었거든요. 네네. 이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난달부터 올 가을 수확기까지 사과 공급량은 21%, 배 공급량은 8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수급이 좀 깨졌군요, 균형이. 네. 예. 계속 지금 그렇게 가격이 비싼데, 근데 요즘 생각보다 사람들이 사과배 가격이 많이 하지 않거든요. 시끄럽지 않다는 얘기인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계절이 여름철이 되고 하니까 제철 과일이 본격적으로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사과와 배 가격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줄어든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네. 더위가 시작하면서 수박이나 참외, 자두 이런 제철 과일들이 공급되기 시작했고 대부분 소비자들도 제철 과일에 손이 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제철 과일 가격을 잠깐 보면 참외 소매 가격은 10개에 13,467원. 1년 전보다 30%가량 내렸습니다. 네. 이 수박 소매 가격은 개당 27,000원 정도인데 네. 작년과 비교하면 3% 오른 거니까 거의 미미하게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과일이 있다는 얘기군요. 네. 예. 요즘 마트에 가보면 수입 과일도 많이 눈에 띄거든요. 이것도 대체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네, 요즘 마트에 가보시면 망고나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수입 과일들이 무척 싸다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네.
마트 가서 수입 과일 사오시는 분들도 많이 제가 봤습니다. 네. 정부가 수입 과일을 더 싸게 들여오도록 관세를 낮춘 것도 과일 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정부는 지난 1월에는 바나나, 망고 등 과일류 21종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적용했고요. 네. 이어서 4월에는 키위, 체리 등 8종을 추가했습니다. 네네. 지난달에만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수입한 과일이 4만 톤 이상 더 들어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네. 하반기에도 추가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아, 네네. 예,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 좀 안심하는 분위기인데 당장 이번 주부터 장마 시작됐잖아요. 네. 비가 또 이렇게 많이 오면 과일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어떨까요? 올해는 사과와 배의 작황이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대체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네네. 그 이유는 다행히도 올 봄에는 사과나 배가 큰 냉해를 입지는 않았고요. 네. 지금까지의 작황 상태를 보면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관측입니다. 네네. 다행이네요. 하지만 오늘도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오고 있고 네. 여름과 가을의 태풍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상기후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네. 또 폭염이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가 생기면 네. 작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네. 전문가들조차도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국민들은 계속 좀 마음을 졸이면서 시장을 지켜보게 되겠네요. 네. 네네.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저희가 이제 체감 물가를 얘기한 거고, 오늘 6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이건 어떻게 나왔나요, 지표가? 네. 6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2.4% 올랐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난 4월에는 2.9%, 5월에는 2.7%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상승률이 더 낮아졌습니다. 네. 안정세를 계속 보이고 있네요. 예. 네네. 지난해 7월에 2.4%를 기록한 뒤에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거든요. 네네. 6월 물가를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과와 배 등 일부 과일 가격이 오른 것을 비롯해서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6.5% 상승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산물과 축산물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네. 농산물이 13.3% 상승한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품목인 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4.3% 올랐습니다. 네네. 이 수치도 2022년 12월에 6.3%가 오른 뒤에 네. 1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인데요. 네. 작년 6월에 유가가 꽤 낮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저 효과 때문에 이렇게 네네. 오름세가 크게 보이는 것이다. 이게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예, 그렇군요. 물가에서 근원 물가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거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좀 차이가 있었나요? 네, 그나마 물가의 흐름을 볼 때 이 근원 물가의 흐름이 안정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근원 물가는 식료품이나 에너지 같은 단기에 가격이 급등락하는 품목을 제외한 그런 물가를 말하는데요. 그렇죠. 예. 농산물 및 석유류 재배 지수는 2.0% 올랐고요. 네. 식료품 및 에너지 재배 지수는 2.2% 상승해서 소비자 물가보다는 좀 낮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네네. 이런 지표는 체감 물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좀 비싸게 느끼지 않습니까? 네, 가정에서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생활 물가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이 지수는 2.8% 상승했고요. 네네. 소비자 물가보다는 0.4%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죠. 그리고 밥상 물가가 직결이 되는 신선식품 지수도 있습니다. 네. 이 지수는 작년보다 11.7%나 올랐습니다. 네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런 지수들이 소비자 물가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고, 네. 국민들은 여전히 물가가 비싸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체감 물가하고 지표 물가가 좀 약간 따로 논다는 느낌? 국민들은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럼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반기 물가 전망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그나마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아서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네네. 정부는 하반기 물가가 2% 초중반대에서 안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소비자 물가를 발표하고 난 직후에 곧바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생활 물가 상승률도 2%대에 진입을 했다면서 특별한 충격이 없다면 네.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물가 문제로 골머리를 이번 정부에서 많이 앓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름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 무 28,000톤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마늘과 양파, 건고추 같은 집에서 많이 쓰는 식재료들도 신규로 비축을 해서 네네.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예.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성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조 본부장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고요. 물가 되게 중요한 이슈죠. 금리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또 각국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민 생활에도 직결되는 지표인 만큼 조속히 빨리 안정화되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재테크 수단으로 급부상한 ETF와 그다음에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물가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알찬 정보가 됐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